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신우영입니다. 2024년 새해가 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구정 설 명절도 지나가고, 어느덧 이제 3월 달,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새 학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사는 이 동네 근처에 학원들이 즐비한 길거리가 있는데, 그 길거리는 이제 학생분들이 뭐 방학이 됐든 뭐 학기 중이 됐든 항상 이제 많이들 길거리에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학원가 길거리에 어느샌가부터 뭐 마라탕을 파는 가게라든지 뭐 탕후루를 파는 가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는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학생분들만이 아니라 뭐 10대, 20대, 30대 이 젊은 층에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던 음식들이 마라탕, 탕후루죠. 얼마 전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에 굉장히 아름다운 탑 여배우분이 인터뷰를 하시는 장면을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 간식에 대한 고민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 아이 간식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시면서 바로 이 똑같은 한 평범한 이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평소에 그렇게 아이들한테 유기농을 먹여놨더니 서울 이사 오니까 매일 코스로 마라탕으로 하면서 이렇게 매일같이 그 친구들과 먹더라 하면서 속이 터진다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봤는데요. 이 어른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 눈에는 이런 마라탕처럼 이 맵고 기름진 음식이나 이 탕후루 같은 이 달고 딱딱한 이런 음식들이 좀 걱정스럽기도 하실 거고 또 건강에 좋아 보일 리도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 MZ세대에서 유행했던 이 MZ 푸드들, 이러한 음식들이 사실은 일상에서 어떻게 보면 좀 소소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걱정스러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음식들인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밤 늦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너무 진지한 주제보다는 좀 가볍게 이런 최근 MZ세대가 즐겨 찾았던 이런 MZ 푸드들에 대해서 이 MZ세대에 속하시든 아니시든 같이 얘기 나눠볼 수 있는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러한 음식들이 실제로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시는 MZ세대 하면 어떤 모습을 보통 떠올리시는지 궁금한데요. 이 MZ세대는 되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알고 계시나요? 대개는 보통 이 10대 후반에서 뭐 20대, 30대 이 젊은 분들이 이 휴대폰 같은 이 스마트 기기를 좀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들을 떠올리실 것도 같고요. 온라인을 좀 자유자재로 좀 활용하는데 능숙하고 또 그 이전 세대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이 집단의 가치보다 뭐 개인을 좀 더 중요시할 것도 같고, 이렇게 끈끈한 어떤 유대관계보다는 좀 느슨한 연대를 추구할 것도 같고 하실 텐데요. 이 MZ세대가 뭘까? 저도 이번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도 이 사회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했고요. MZ세대라는 말은 이 밀레니얼 세대의 M하고 이 줌머 세대라고 하는 이 G 세대를 통틀어서 지칭하는 신조어라고 하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밀레니얼 세대는 이 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하신 이 분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될 거고, 이 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 출생한 이 분들을 이 G세대, Z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게 바로 이 MZ세대가 될 텐데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 한 10대 중후반부터 한 40대 막 들어서신 연령대 분들까지도 포함하는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범위의 이 연령층을 표현하는 이 세대가 바로 MZ 세대더라고요. 이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MZ 세대라고 이렇게 다 통틀어서 표현을 하지는 않고 보통은 밀레니얼 세대나 G 세대, Z 세대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 10대나 20대를
한정해서 표현을 할 때 이 MZ세대라는 용어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는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MZ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세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좀 잘못된 좀 고정관념을 갖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어찌되었건 이 MZ세대를 나타내는 좀 흔히 알려진 그 공통된 특징들을 보면 아무래도 좀 디지털 환경에도 좀 익숙하고 이 SNS라고 하는 이 매체를 기반으로 해서 좀 소통하는 데에도 좀 익숙하고 또 최신 트렌드라든지 어떤 익숙하지 않았던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어떤 특징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MZ세대들은 이 모바일 스마트폰이 더 익숙해 하기 때문에 글자로 만든 자료보다도 아무래도 이미지라든지 이 동영상 콘텐츠 정보에 더 익숙해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텍스트로 소통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떤 시각적인 자료나 이미지로 얘기하는 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통 예쁘고 좀 신기하고 좋은 걸 보면 SNS 인증샷으로 좀 공유하는 문화를 갖는 그런 특성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인기 있는 카페라든지 레스토랑 같은 곳을 가더라도 그곳의 음식이나 맛, 뭐 친절하고 이런 요소들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MZ세대들한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진을 찍었을 때 더 예쁘게 찍히는지, 그러니까 인증샷으로 남기기 좋은 장소를 갖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 탕후루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음식은 굉장히 매력적인 소재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탕후루라는 것을 드셔보신 분도 있을 거고 처음 접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탕후루라는 음식은 이제 주로 딸기나 뭐 귤이나 포도 같은 이 과일을 꼬치에 꽂아서 이 설탕을 끓인 이 시럽 같은 이 물을 묻혀서 딱딱하게 굳힌 음식인데 원래는 중국에서 유래한 길거리 음식이죠. 이 탕후루는 이 10대나 20대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이 유튜브라든지 틱톡 같은 이런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좀 유행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탕후루를 드셔보신 분은 알겠지만 탕후루가 겉에 이 설탕 시럽이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이 탕후루를 깨물 때 이 아삭하는 소리도 나고 또 이 과즙이 터지는 소리도 함께 나기 때문에 소위 우리 ASMR 콘텐츠의 이 소재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음식이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SNS나 유튜브에서 뭐 먹방, 뭐 ASMR 이런 다양한 콘텐츠로 등장을 하면서 우리 10대나 20대 이 젊은 MZ세대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탕후루는 사실은 중국에서는 이 산사자라고 하는 이 붉은색을 띠는 이런 산사나무 열매를 대나무 꼬치에 꽂아서 물엿이나 이 설탕을 끓인 이 시럽을 묻혀서 먹는 이 겨울철에 주로 먹는 이 길거리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산사자가 사실은 이 자체로 그냥 먹기는 맛이 굉장히 시고 떫은 맛을 내기 때문에 이 겉에다가 물엿이나 이 설탕을 씌워서 가공하는 게 이상하지가 않고 또 사실은 이 산사자 자체는 칼로리도 높지가 않고 당분도 그렇게 함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이 될 부분이 없는데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파인애플이라던가 포도 같은 이런 이미 당분이 충분하게 높은 과일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건강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거론이 되었던 거죠. 또 우리 MZ세대 분들의 이 식문화의 특징을 보면 어떤 새로운 음식, 이제 이색적인 음식들에 도전하는 거에 거부감이 없고 적극적이고 또 이런 나라나 세대의 경계도 없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마라 음식처럼 이 중국 특유의 그 향신료가 들어간 이런 자극적인 음식이나 뭐 요번에 다루지는 않았지만 뭐 요새 MZ세대 분들 사이에서는 옛날 그 전통 간식이죠. 그 약과를 변형한 디저트도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의 음식들, 간식들을 접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적고 하다고 합니다.
이 마라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한 2020년대 들어서 중국인이나 유학생 대상으로 이 마라탕 전문 음식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 특유의 그 얼얼한 매운맛이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 몇 년 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도 이 그 인기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로제 파스타나 이런 로제 소스가 유행하기도 했었는데, 이 마라 맛과 이 로제가 만나서 또 마라 로제라고 해서 이 마라 로제를 응용한 다양한 음식들도 나오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라탕이라는 음식은 중국의 이 사천 지역에서 유래한 이 탕 요리인데요. 이 사천 지역에서 유래한 음식답게 향이 굉장히 강하고 매운맛이 특징이라고 하고요. 마라라는 뜻이 얼얼하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혀가 얼얼하게 마비될 것처럼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맛을 내고, 이러한 탕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야채나 뭐 고기, 버섯, 뭐 두부, 해산물, 뭐 당면, 굉장히 다양한 재료를 한꺼번에 넣고 끓여서 먹는 그런 요리죠. 뭐 마라탕뿐만이 아니라도 이 매운 음식은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찾아보면 이 매운맛을 내는 이 캡사이신이라는 이 물질을 우리가 먹게 될 때 우리 몸에서 엔돌핀을 분비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엔돌핀은 우리 기분이 좋아지게 하죠. 이 캡사이신이라는 물질은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몸의 통증을 유발시키는데, 매운맛이 사실은 미각이 아니라고 하죠. 정확히 얘기하면 매운맛은 미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통각에 가깝다고 하는데, 이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이 통증이 우리 뇌에서는 이 통증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엔돌핀, 도파민을 분비를 시키게 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죠. 마치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아니면은 뭐 번지 점프를 하는 그런 이유랑 좀 비슷하다고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그 시그널을 그래프로 이제 나타낸 건데, 이 파란색 선은 이제 캡사이신 섭취할 때 그 지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 빨간색 선은 이 통증에 대한 지각,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선은 그 쾌락에 대한 지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캡사이신을 계속 섭취를 하게 되면 이 캡사이신 섭취는 우리 몸에서 통증 지각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요. 먼저 통증에 대한 지각이 쾌락에 대한 지각보다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 통증 지각은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분비가 되면서 상쇄되고 쾌락의 감정을 유발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쾌락에 대한 인식이 이제 고통에 대한 인식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마라탕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아마도 이 마라의 자극적인 맛이 유발하는 이 중독성 때문일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캡사이신의 이 매운맛이 이 아드레날린, 엔돌핀 분비를 촉진시키면서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게 되는 거죠. 이때 느꼈던 이 해소감, 쾌감이 다시 느끼고 싶게 되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이 또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는 건데요.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우리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매운 음식이 자꾸 생각이 나고, 만약에 이제 매운 음식을 못 먹게 되면 뭔가 무기력해지는 이런 느낌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맵고 짠 맛이 나는 음식을 자꾸 섭취를 하게 되면 위와 장을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를 좀 어렵게 하고, 나아가서 위염이나 위산 과다, 위궤양 같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매운맛에 이렇게 익숙해지고 중독되고 하는 게 오래될 경우에는 우리가 미각을 감지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점점 이 짠맛을 좀 느끼지 못하게 되고, 뭐 고혈압이나 뭐 전해질 불균형이나 이렇게 이러한 증상들로도 발전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달달한 이런 달콤한 음식을 먹게 되는 거는
어떨까요? 비슷하죠. 우리가 이런 달콤한 음식, 설탕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먹게 되는 행위도 똑같이 우리 몸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고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데요. 보면 특히 더 효과적으로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시켜서 이 도파민 수치를 특히 더 높이는 음식들을 보면 되게 이 설탕이나 소금이 많이 포함된 이 달고 짠 그런 음식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보통 이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달달한 이 단맛이 강한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 급속도로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달고 짜고 기름진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우리 쾌락 중추가 자극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또 그 식품을 찾게 되고, 이런 작용이 쾌락 경로와 식욕 조절 기전을 교란시켜서 과식하고 또 이런 설탕 중독에 이르게 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런 쾌감은 이제 반복될수록 나중에는 이 비슷한 자극을 얻기 위해서는 더 큰 자극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쾌락 중추를 더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 더 고당분의 음식을 더 계속 찾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달달한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혈당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서 이유 없이 피곤하고 졸리고 또 예민해지는 이런 증상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자극적인 우리 MZ세대에 유행했던 음식들, 굉장히 달달한 탕후루라든지 또 굉장히 매운 마라탕이라든지 이런 음식들을 요즘 보면 도파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최근 들어서 도파민이라는 단어의 그 검색량이 굉장히 급증했다고 하죠. 뭐 이런 음식에서뿐만이 아니라 뭐 유튜브나 뭐 드라마, 음악, 뭐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런 도파민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파민은 사실은 우리 몸에서 이제 분비되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죠. 근데 도파민은 이제 뭐 나쁜 호르몬인 것은 아니고, 또 자극이나 쾌락을 대표하는, 표현하는 그런 호르몬인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건데, 급격하게 분비하게 하는 이러한 자극적인 요소들이 문제인 거죠. 중요한 거는 이 도파민이 우리 몸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균형 있게 분비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건강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채소라든지 이런 당분이 많이 포함되지 않은 음식 같은 경우는 도파민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가 않는데, 이렇게 굉장히 달고 짠 음식을 먹게 되면 도파민 수치가 평준화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식사를 찾지 않게 되고 계속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을 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마라탕이나 탕후루처럼 이러한 최근에 유행하는 음식들이 실제로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끼치고 있고, 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면, 우리가 이 대부분의 가공식품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영양성분 표시가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 영양성분 표시에 보면 나트륨이나 당류, 트랜스지방 같은 이 과잉 섭취할 때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영양 성분들의 이 함량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트륨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고혈압에 걸리기가 쉽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적게 들어가 있는 식품을 선택해서 드시는 게 좋은데요. 마라탕 같은 경우는 나트륨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가 쉽죠. 그래서 이 마라탕도 너무 자주 드시게 되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고요. 탄수화물 중에서는 또 당류는 따로 구분해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당류는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드시게 될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가 있고, 또 충치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당류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도 이 식품의 맛을 내기 위해서 첨가되는 이 첨가당 때문에 급격하게 이 당류 함유량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 영양 성분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이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보통은 이 하루 에너지 섭취량 2000kcal를 기준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근데 이 2000kcal는 일반적인 보통의 이 성인 여성을 기준으로 한 이 필요 열량이고요. 그래서 이 개인 이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필요 열량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 영양성분 표시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마라탕이나 탕후루 같은 음식에 나트륨이나 당류가 실제로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나 살펴보면, 마라탕 같은 경우는 1인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그릇에 한 2000에서 3000mg 정도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나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1일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에 2000mg 정도가 되는데, 이 마라탕 한 그릇만 우리가 먹어도 하루 총 섭취해야 될 나트륨을 초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우리 MZ세대 분들이 마라탕으로 식사를 하고 후식으로 또 탕후루를 먹고 또 스무디까지 먹고 하는 게 요새 유행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탕후루나 뭐 스무디까지 먹게 되면 또 당류를 과다 섭취하는 상황까지 또 발생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 당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총 당류 섭취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에너지 섭취량의 한 10%에서 20%로 제한을 하고 있어서, 그램으로 계산을 하면 한 50g에서 100g을 하루에 섭취하는 것을 기준치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그 중에서도 총 당류 중에서도 우리 식품을 조리하거나 가공할 때 첨가되는 첨가당으로는 10% 이내, 즉 50g 이내로 섭취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탕후루 한 꼬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탕후루 한 꼬치가 당류가 10g에서 25g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탕후루 한 2개나 3개 정도만 먹어도 이미 우리가 하루에 섭취해야 될 총 당류를 초과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 학생분들, 성장기 이제 젊은 층의 분들의 경우에는 또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설탕은 우리 몸에 중요한 영양 성분이죠.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기도 하고 또 DNA에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설탕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이지만, 사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과도한 설탕을 이제 섭취하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설탕도 마찬가지고 이 나트륨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될 경우에는 체중 조절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서 비만이라던가 뭐 이로 인한 뭐 당뇨병, 고혈압,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설탕 같은 경우는 이 치아 건강을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 충치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탕후루 겉에 녹아있는 이 설탕 시럽이 또 만약에 치주염이 있거나 또 하신 분들이라면 더 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이 위험 우려가 실제로도 수치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이 국내 소아 청소년 비만 유병률을 확인을 해보면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기도 하고, 또 2021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거의 20% 가까이, 그러니까 한 5명 중에 1명은 비만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당뇨병이나 고혈압 유병률도 20대 이 젊은 층에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노인층에서만 나타나는 이 질환으로 여겼던 이러한 이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이러한 이 심혈관 대사 질환들이 젊은 층에서도 이렇게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주의가 필요한 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20, 30대보다도 이 학생분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어린 시절에 이 잡힌 이 입맛이 평생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10대에 형성된 식습관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바꾸기가 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이제 소아 청소년분들이 늘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짜고 너무 단 이런 입맛에 노출이 되어 적응이 되는 상태가 되다 보면 나중에는 성인이 돼서도 이 식습관이 유지가 되고 결국에는 더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이런 마라탕이나 탕후루를 그래도 즐기고 싶은 기회를 갖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좀 더 건강하게 먹는 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마라탕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더 건강하게 이 마라탕을 한번 즐겨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특히나 이 나트륨은 사실은 이 마라탕의 이 건더기보다도 국물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물은 되도록이면 많이 이제 드시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 이 청경채라든지 시금치 같은 이런 녹색 채소를 주로 재료로 많이 넣으시고, 이 건더기 위주로 이 마라탕을 좀,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녹색 채소에 함유되어 있는 이 비타민 성분이 이 위장을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라탕 식당을 가보신 분들은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보통 이제 마라탕 식당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료들이 뷔페처럼 이렇게 다 진열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 손님이 이 양푼에 먹고 싶은 이 재료를 직접 골라서 담아서 카운터에 가서 이제 무게를 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을 매긴 다음에 이 재료를 다 탕에 넣어서 이제 조리해서 먹죠. 이 MZ세대에서 이 마라탕이 인기를 끌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마라탕이 이 재료도 그렇고 재료만이 아니라 이 맵기 단계도 다양하게 이 본인이 직접 이 선호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본인의 취향에 맞게 입맛에 맞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점, 요런 점들이 이 MZ세대 분들한테 더 어필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마라탕을 건강하게 즐겨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마라탕을 배달시켜 먹을 때도 이 어르신 분들은 너무 복잡하다, 너무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선택할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마라탕을 조금 더 건강하게 먹으려면 일단은 매운맛 단계도 조금 더 낮추시고, 그리고 마라탕도 재료들을 직접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라탕은 주로 이 칼로리를 좌우하는 게 이 들어가는 재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라탕의 재료를 선택을 할 때 주로 이 면이나 어떤 뭐 햄, 소세지, 떡 같은 이런 칼로리가 높은 음식보다는 뭐 버섯이라든지 두부 아니면은 이런 채소류 위주로 이렇게 좀 건강한 식단 위주로 선택을 한다면 그래도 좀 이렇게 칼로리는 낮고 좀 건강한 그런 한 끼 식사로 구성을 해서 그나마 좀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탕후루도 마찬가지죠. 탕후루도 사실은 당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과일의 종류에 따라서 생각보다 이 당류 함유량이 꼬치 하나당 다양하게 이렇게 다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오늘 먹은 이 당분이 어느 정도 됐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이왕이면 이 과일들 중에서도 당분이 적은 이 과일 종류를 선택해서 드신다면 조금 더 이 당류 함유량을 본인이 섭취하는데 좀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근데 이 탕후루만 좀 덜 먹는다고 이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이 탕후루가 유명세를 타고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이 탕후루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이 탕후루보다도 당류 함유량이 높은 음식은 이전부터 많았죠. 뭐
요새 많이들 드시는 뭐 스무디도 그렇고 빙수라든지 뭐 마카롱이나 뭐 아이스크림 같은 다른 디저트들도 사실은 당류 함유량을 생각하면 탕후루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간식이나 특정 디저트를 조심하기보다는 하루 섭취하게 되는 이런 설탕, 첨가당, 단순당의 총량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그렇지만 이러한 달콤한 이런 맛을 즐기는 이런 먹는 즐거움도 사실은 포기할 수는 없죠. 이런 먹는 즐거움과 그다음에 우리 몸의 건강, 이 둘 사이에서 사실 이제 균형을 이제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기존의 이러한 달콤한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대체 감미료라든지 이러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전 세계적으로도 좀 많이들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MZ세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극적이고 달달하고 너무 짜고 한 음식들을 경험하는 거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또 본인들의 건강도 또한 같이 이제 생각하는 이런 균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이 MZ세대 분들도 또 하나의 트렌드로서 또 많이 늘어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MZ세대 분들을 보면 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뭐 식단을 다 기록을 한다거나 오히려 뭐 카페인을 피하기 위해서 뭐 디카페인 음료를 찾는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도 볼 수 있고, 뭐 오늘 뭐 매일매일 내가 뭐 단백질을 뭐 몇 그램 먹을 거다라고 이걸 뭐 기록을 해둔다든지 똑부러지게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재밌는 점이, 그래서 이 MZ세대 분들은 이렇게 자극적이고 짜고 기름진 이런 마라탕이나 탕후루 이런 것들을 또 즐기시면서도 또 콜라나 사이다 주문하실 때는 또 제로 콜라로 또 주문을 또 같이 하시는 경우도 또 많이 봐요. 재밌는 모습인데, 실제로도 그래서 작년에 검색량이나 이런 주문량에서 굉장히 급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로 음료라고 하죠. 예전에는 어떤 건강을 위해서 새롭게 출시되고 호기심을 갖고 봤던 음료 중에 하나가 제로 음료라면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되고 하나의 트렌드가 돼버린 게 이 제로 음료인 것 같은데요. 이 MZ세대 분들은 그래서 마라탕으로 식사하고 또 디저트로 탕후루를 먹으면서도 또 콜라를 시킬 때는 또 제로 콜라를 시키는 이런 재밌는 모습을 또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콜라만이 아니라도 제로 설탕, 무설탕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그런 식품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제로 설탕, 무설탕이라고 하면 이 설탕만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표기가 가능하고요. 설탕이 들어가지 않았어도 이 제로 설탕이나 무설탕은 천연당이나 첨가당은 이 함유될 수가 있는 제품을 뜻하고, 만약에 무가당 혹은 설탕 무첨가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 그 식품에는 이제 제조할 때 이 식품 자체의 그 천연당만으로 단맛이 나도록 해서 이 당 함유량 자체가 높지 않도록 이 제조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이 설탕은 빼더라도 달콤한 이 맛은 놓치고 싶지 않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대체 감미료가 많이 개발돼서 시중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설탕을 과다 섭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이런 건강 문제는 좀 줄이고 싶고, 이 달콤한 맛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목적을 위해서 이 대체 감미료가 많이 개발돼서 나왔는데, 대체 감미료는 천연 상태에서 발생하거나 아니면 인공적으로 합성한 이런 당으로 만들어지고, 인공 감미료나 아니면은 천연 감미료, 천연당, 당 알코올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많이 이슈가 됐던 게 이 인공 감미료 중에 아스파탐이죠.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아스파탐을 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다고 하면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이슈가 됐었는데요. 아스파탐이나 뭐
여기 나와 있는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는 이 설탕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적은 양으로 똑같은 단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설탕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질인데, 아스파탐 같은 경우는 우리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를 하기는 했지만, 발암 가능 물질이 사실은 사람에서나 동물에서 이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는 않은데 발암의 가능성은 그냥 의심이 된다라고 하는 물질로 구분을 해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같은 이 발암 가능 물질에 분류되어 있는 것들이 이 아스파탐 말고도 우리 김치나 피클 같은 이런 절인 음식, 아니면 우리 뭐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 이런 것도 이 발암 가능 물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아스파탐 같은 물질이 암을 일으키려면 이 굉장히 많은 양을 섭취해야지만, 예를 들면 우리 일반적인 이 제로 음료 캔으로 했을 때 매일같이 하루에 뭐 20, 30캔 이상을 섭취를 해야지만 발생할 정도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어쩌다 먹는 정도의 이 소량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여진다고 하니까 너무 이 점에 대해서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찌되었건 우리 제로 음료 중에서 우리 제일 많이 드시는 음료죠. 우리 코카콜라 제로. 코카콜라 제로에 들어있는 이 인공감미료는 어떤 게 들어있나 살펴보면, 설탕을 뺀 대신에 우리 아세설팜 칼륨 수크랄로스라고 하는 이 인공감미료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아스파탐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아스파탐은 빠졌고 그 대신에 아세설팜 칼륨과 수크랄로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펩시 제로, 그리고 다른 칠성 사이다 제로에는 어떤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는지도 한번 찾아봤는데, 펩시 제로 같은 경우에는 아스파탐, 아세설팜 칼륨, 수크랄로스가 다 포함되어 있고, 칠성 사이다 제로에는 이제 아세설팜 칼륨, 수크랄로스가 들어있어서 아스파탐은 들어있지는 않더라고요. 어찌되었건 이러한 인공 감미료가 이 설탕을 대체해서 들어있기는 하지만 우리 몸에서 뭐 발암 가능성이라든지 뭐 어떤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의견이 많이 양분되고 있고, 하지만 이 인공감미료가 단맛은 내면서도 칼로리가 전혀 없거나 매우 낮기 때문에 체중을 감량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도, 길게 보면 사실은 인공감미료도 역시 체중 감량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인공감미료의 단맛에 우리가 이제 적응하기 때문인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를 자주 마시는 분들이 결국은 더 많은 양의 이 설탕과 칼로리를 섭취해야지만 이 더 만족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혀가 이 감미료의 단맛에 무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설탕을 찾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체중 감량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또 당 수치는 낮췄다고 하더라도 이 단맛 자체는 오히려 이 인공감미료가 더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식욕을 당기게 할 수도 있고, 또 이 당분은 없다고 하더라도 단맛 자체가 인슐린 분비를 자극시켜서 혈당을 높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에 나오고 있어서, 이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이는데 이 인공감미료의 영향을 또 완전히 무시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제로 콜라에 대한 이 심사평가원의 답변을 보면, 예전에는 제로 콜라가 당뇨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로 콜라는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들한테 이 제로 콜라를 드시는 것을 추천하는 답변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같은 질문의 대답이 수정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 대한당뇨병 학회에서도 이 단기간 이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첨가당 음료나 음식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단기간 이 제로 음료를
섭취할 수는 있지만 장기간 이 제로 음료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현 시점에서는 권고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탕후루라든지 마라탕 같은 이러한 새로운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는 게 어떻게 보면 즐거움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 작은 행복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과도하게 섭취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이든지 좀 적당히 즐긴다면, 건강하게 먹는다면 또 현명하게 먹는다면 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주제를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우리 채팅창에 몇 가지 질문 주신 게 있는데 한번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우주하나님께서 제로콜라와 제로 사이다는 건강에 어떻게 차이가 날지도 궁금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로콜라와 제로 사이다 둘 다 사실 인공감미료나 어떤 들어가는 성분에는 사실은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로콜라에는 카라멜 색소가 더 들어가죠. 그게 아무래도 두 가지 큰 차이가 될 것 같은데 이 카라멜 색소는 사실 예전에는 그 카라멜 색소가 이 옥수수나 이 옥수수 설탕 같은 이런 탄수화물을 가열해서 만든 이 물질인데 여기에 나오는 부산물이 예전에는 그 발암 물질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인공감미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양을 섭취를 해야지만 이러한 발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그런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차이를 둔다면 이 카라멜 색소가 조금은 건강에 더 유해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 이 제로콜라나 제로사이다 칼로리나 당분이나 어떤 인공감미료의 부분에서 비교를 할 때는 건강상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우주하나님께서 같이 질문을 주신 게 탄산수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은 없는지도 같이 질문을 주셨어요. 탄산수는 이제 콜라나 사이다에도 들어가죠. 이제 상쾌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반적인 탄산 음료에도 들어가고 탄산수가 따로 나오고 있는데 탄산수는 아직까지는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 건강상에 명백하게 어떤 해로움을 주는 부분은 알려져 있는 거는 없거든요. 근데 탄산음료는 아무래도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감미료라든지 아니면 우리 설탕이나 이런 당분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 체중 조절 목적이나 뭐 이러한 심혈관 대사질환을 걱정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탄산음료보다는 그래도 탄산수가 몸에는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짱구님께서 제로 슈가가 제로 칼로리는 아니겠죠? 제로 칼로리도 완전 0칼로리는 아닐 수도 있다고 들은 것도 같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 슈가와 제로 칼로리를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로 슈가라고 하면 왠지 칼로리도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로 슈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 그대로 설탕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냥 제로 슈가라고 우리가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단지 설탕이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 당류가 첨가되어 있을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제로 슈가 과자라고 하더라도 설탕만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 당분이나 뭐 트랜스 지방은 다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칼로리가 반드시 적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제로 슈가 같은 이러한 음료나 식품들이 설탕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칼로리가 비교적 적을 가능성은 높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칼로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 칼로리라고 하는 게 우리 규정상에 반드시 0칼로리가 아닐 수도 있고요. 이 식품 표시 기준에 따르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
100ml당 이 5kcal 되지 않으면 그냥 이 표기상에는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00ml당 이 4kcal 정도가 되는 식품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영양 표시 에는 0이라고 표기가 되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0칼로리, 0칼로리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똑같이 살이 찌고 체중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웅님께서 남편이 광명병원 암센터에 진료 다니는데 가정의학과가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갑상선암인데 이번에 이제 동의 끝내고 추적 관찰 시작하셨다고요. 다른 암관리병원보다도 원래 다니던 곳에서 관리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외래 가보려고 하는데 가정의학과에서 암관리 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관리받을 수 있을지 질문을 주셨어요. 이번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주신 건 아니지만 예, 저희 광명병원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암센터에 가정의학과가 같이 붙어 있죠, 위치가. 근데 저희 가정의학과에서도 이 암경험자 환자분들 이 건강관리도 같이 많이 해드리고 있어서 암관리 받으시면서 저희 가정의학과 오셔서도 뭐 건강관리 같이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도 암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암이 다 완치가 되셨어도 꾸준히 건강관리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저희 가정의학과 정기적으로 진료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편하게 오셔서 종합적인 건강관리 받으시는 거는 뭐 언제든지 뭐 가능하시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 관리받을 수 있는 가정의학과는 뭐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죠.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불편하신 부분 있으면은 다 말씀하시고 관리 받으시고요. 뭐 가벼운 만성질환부터 해서 뭐 감기라든지 뭐 이런 것도 뭐 이렇게 진료받고 가시는 분도 있고, 대개는 이제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뭐 암이라든지 뭐 다른 질환 때문에 다른 뭐 진료과 진료를 받으시더라도 보통은 저희 가정의학과에 적을 두시고 이렇게 주치처럼 이렇게 관리를 받으시면서 이제 다른 진료과도 같이 병행하면서 이렇게 진료를 받으시는 분도 많으셔서 그렇게 건강 관리 하시면 조금 더 이제 본인의 이렇게 종합적인 건강을 챙기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뇨 환자는 일주일에 한 번 제로 먹으면 안 되는지 이유진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제로 먹는 거, 제로 음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로 음료가 일반 그 탄산음료에 비해서 당뇨병에 더 안전한지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즐기시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하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로 음료라고 해서 당뇨병 환자나 비만 환자한테는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매일같이 드시는 거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 MZ세대 분들이 즐겨 드시는 탕후루나 마라탕 같은 이런 음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이러한 건강하게 즐겨볼 수 있는 이러한 팁들을 잘 기억해 주셔서 건강한 이런 식습관과 함께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해보시면서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